안녕하십니까, 한의사 김동규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보통 식단 관리가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별도의 식단 없이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식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럼 식단이 중요한데, 그러면 다들 여쭤보세요. 어떤 식단을 해야 되냐? 다이어트 식단을 어떤 거를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는데, 저는 다이어트 식단 하지 말라 그래요. 다이어트 식단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다이어트 식단을 하게 되면 그 식단을 평생 먹을 수 있냐고요. 그걸 못 먹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다이어트 식단이라 하면 닭가슴살, 방울토마토, 브로콜리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야채 위주로 먹고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것만 먹고 살아요?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먹습니까? 그것 때문에 요요가 오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먹고 싶은 걸 드시라고 해요. 왜? 먹어야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다이어트 기간에 와서 그걸 못 먹다가 이제 다이어트가 끝났어. 내가 이제는 내가 원하는 몸무게 드디어 찍었어. 그러면 이제 그동안 못 먹었던 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왜 내가 떡볶이 먹고 싶은 거를 그렇게 참다가 이제는 그거를 유지를 해야 그거를 키로수를 유지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평생 그것만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단을 굳이 하지 마라. 먹고 싶은 거 먹어라. 단 살을 빼기 위해서는 칼로리를 조절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맥주 먹고 싶어요? 500ml 한 캔이 250칼로리입니다. 제가 보통 700칼로리 정도 하루 드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맥주 3캔 시원하게 드세요. 먹어도 돼. 대신 더 이상 먹지 말라는 거죠.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들이 나의 이제 생활이 되어야 되지, 그거를 내가 무슨 어떤 목표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요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드셔도 됩니다. 어디 가서 1인분으로 나오면 보통 700에서 1000칼로리 안쪽이거든요. 그래서 1인분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드시는 게 생활 습관화 됩니다.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는 게 좋긴 좋습니다. 나눠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좋지만, 현대인들은 옛날에 삼시세끼, 우리가 농경시대 때 일을 하거나 그리고 영양분 섭취가 그렇게 골고루 있지 않았을 때, 우리 예전에만 해도 쌀이라도 해도 지금의 우리가 잘 먹는 그런 쌀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양분들이라든지, 옛날에 계란 하나 먹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널린 게 계란이잖아요. 그렇듯이 양질의 칼로리가 많아진 이 시대에 굳이 세 끼를 먹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현대인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내부 생활이 많고 활동이 적은 사람들은 굳이 세 끼를 다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 생각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단을 억지로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칼로리를 제한을 하면서 맛있게 먹는 게 다이어트를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식단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면요, 별도의 식단을 안 해야 다른 데 가서도 잘 먹을 수 있어요. 남들하고 있을 때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 쟤는 다이어트를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살이 빠진다. 쟤는 잘 먹는데 날씬하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만약에 10kg 감량을 목표로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잡는 게 좋을까요? 자, 10kg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몇 킬로가 중요한 거죠. 그냥 10kg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50kg의 환자가 10kg를 빼는 게 가능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제가 그래서 10kg라고 하는 거를 딱 잡는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보통 1년 정도의 다이어트 기간을 잡아요. 1년 중에서 6개월 정도를 감량기로 보고 나머지 6개월을 유지기로 하면, 그때 마지막으로 달성한 키로수가 다이어트의 목표 키로수라고 잡는데, 6개월 동안 감량을 하고 3개월 동안은 급속 감량기, 그 다음 3개월 동안은 완속 감량기로 보면, 급속 감량기 때 첫 2주 때 거의 5%가 빠져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1.5%를 2주마다, 자 예를 들면 70kg라고 한다면 첫 2주 동안은 3kg 정도 빠지는 거를 목표로 삼습니다.
그 다음 2주 동안은 1kg씩. 그렇게 해서 총 3개월 동안 빠지면 한 8kg 정도 빠지는 거를 목표로 삼죠. 보통 10에서 15%. 그리고 나이라든지 그동안 다이어트를 해왔던 경력이라든지 지금 어떤 다른 이제 재반적인 상황들을 고려를 했을 때 보통 처음에 2주간 5%를 빠져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 1.5%씩 2주에 빠지는 거를 3개월간 목표로 삼고, 그 다음에 완속 감량기 때는 3개월 동안 뺏는 거에 50% 정도를 더 빼게 되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70kg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뭐 8에서 9kg 정도를 뺐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3개월 동안 4에서 5kg를 더 빼게 되면서 총 12kg 정도, 13kg 정도를 뺄 수 있는 거예요. 예, 저희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는데 그 다음에 그거를 6개월 동안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다이어트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장님 유튜브 채널에서 보면 체중 감량 시기에는 오히려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요. 운동을 안 하면 근육량이 빠지면서 몸이 안 좋은 방향으로 빠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운동을 하면 건강해져요. 근데 운동을 한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1시간 동안 운동을 하면 150에서 200칼로리, 사람마다 250칼로리까지 빠질 수도 있겠죠. 빠지는데 우리가 1시간 동안 운동하고 와서 땀 뻘뻘 흘리면서 1시간 운동했는데 200칼로리 빠지면 와서 두유 한 잔에 바나나 하나 먹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해서 살을 빼겠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한다라는 거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대사량도 높아지고 다른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운동을 한다고 근육량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해야 근육량이 늘지. 맞습니다. 근육량이 늘어요. 근육량이 느는데 근육량을 늘기 위해서는 트레이너분들도 알아요. 잘 먹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근육량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운동량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근육량은 먹는 양에 비례합니다. 식단량에 비례해야 되지 절대적으로 운동량에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한다? 아니에요. 살을 빼기 위해서는 근육도 빠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근육량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는 아니다. 그리고 내가 절대적으로 먹는 양이 줄어들면 내 근육량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근육은 어느 정도 떨어졌지만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결국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목표하는 바는 내가 근육량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남아있는 잉여 칼로리인 지방을 태우는 게 목표죠. 그러면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근육량이 떨어져야 지방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근육량은 떨어지는 게 맞고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지만 완전히 굶어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700칼로리는 섭취를 하시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지를 하면서 가기 때문에 근육량은 어느 정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내 몸에서 잉여 칼로리를 지방으로 두죠. 왜냐하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그람당 4kcal 지만 지방은 그람당 9kcal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 체내에서는 저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가 지방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근육하고 수분량은 내 지갑에 있는 돈이고 지방은 내 은행에 저축해 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 지갑에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가서 돈 뽑지는 않겠죠. 내 지갑에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다 나갔을 때 그때서 이제 지방을 태워서 내가 부족한 거를 칼로리로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근육량이 어느 정도는 좀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식단 관리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식사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근육량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한다고 근육량이 무조건 오르느냐? 그거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동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일 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만 마셔도 살이 찌신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어떤 생활 습관부터 고쳐야 할까요? 자, 그러면 무엇을 물처럼 먹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뭔가를 잘못 먹고 있는 거죠. 물만 먹는다? 절대 물만 먹는 게 아니고요. 자기는 무언가를 물처럼 먹고 있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커피도 살쪄요. 커피에도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커피 나는 맹물을 못 먹어서 항상 뭐를 타서 먹는다든지 나는 밥은 잘 안 먹어요. 저희 환자분들 오면 저 밥은 잘 안 먹는데 살쪄요라 그래. 그럼 뭘 먹어요? 저는 뭐 밥은 잘 안 먹어요. 그런데 뭐 먹어요? 냉장고에 과일이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찝는 게 과일이에요. 과일은 어떨 것 같아요? 건강할 것 같죠.
아, 우리 애들은 고기만 좋아하고 과일을 안 먹어요 하면서 어머님은 과일만 먹어요. 포도 한 송이 이만한 거 다 먹어요. 그리고 아침에 사과는 몸에 좋잖아요 라고 하면서 사과를 그렇게 먹어요. 아,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나오는 과일들은 당이 너무 많아요. 당이 너무 많고 그 자체 칼로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몸에 건강하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과일은 살 안 쪄 라고 생각하는데 과일 엄청 살찝니다. 과일 엄청 살찌기 때문에 과일을 끊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물만 마셔도 찐다라는 분들은 무언가를 물처럼 먹는 거인지를 좀 찾아보셔야 되고, 제가 많이 짚고 싶은 거는 과일이 무조건 건강에 좋은 건 아니다. 사실은 과일이 맛있어서 먹어요. 맛있잖아요. 저도 맛있어요. 맛있지만 그게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다. 과일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이미지만 생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물 먹어도 살 찐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살이 찐다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찌 보면 부어요. 물 먹고 잘 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물만 먹어도 살 찌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지 않는데도 살이 쪄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을 쪄요. 라고 이런 분들은 약간 병적인 문제가 한 군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도 있지만 부종이라는 거거든요. 부종. 그래서 내가 내 체내의 삼투압 농도가 높아져 있으면 물을 먹으면 내 몸이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몸에서의 노폐물의 순환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전형적으로 변비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 장내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먹은 물들이 뭔가가 잘 안 빠지고 뭔가가 쌓여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얘기하죠. 사실 찌는 게 아니라 붓는 거예요. 붓고 뭔가가 잘 빠지지 않다 보니까 약간 항상 좀 퉁퉁한 스타일로 보이고 뭔가를 먹어도 윗배부터 바로 올라온다든지 전체적으로 살도 약간 물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런 분들은 무작정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하얀색 옷이 있는데 하얀색 옷에 그냥 깨끗한 물이 젖었으면 그냥 말리면 되죠. 그런데 내가 흰 옷에 더러운 물이 묻었으면 얘를 그냥 말리게 되면 더러운 찌꺼기가 남는 것처럼 이런 데는 단순히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쌓여있는 거를 먼저 빼내고 복부 지방을 먼저 빼내고 또는 내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먼저 빼내는 작용을 먼저 하고 난 뒤에 다이어트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흔히들 요즘에 뭐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많이 쓰는데 저희도 이제 다이어트 약을 쓸 때 보면 입맛을 어느 정도는 좀 조절하는 쪽으로 약을 쓰기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는 노폐물을 버리는 게 먼저 우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위고비나 마운자로 입맛이 뚝 떨어지죠. 입맛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단순히 안 들어간다고 살은 빠지지만 다시 말하면 내 몸속에 남아있던 안 좋은 것들을 빼내는 작용들은 과음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몸속에 쌓여있는 것들이 먼저 버려져야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이 좋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좋아지죠. 똥물에다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봤자 똥물이라는 거예요. 내 몸속에 쌓여있는 것들을 먼저 버려야 내 몸이 깨끗한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복부 쪽에 쌓여있는 거를 먼저 버리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흔히들 다이어트를 하면 오히려 당연히 변비가 생깁니다. 왜? 먹던 게 적게 들어오니까 당연히 변비가 생기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치료법이 분명히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없이 그냥 단순히 안 먹기만 한다고 살은 빠질지언정 다시 예전 생활로 조금이라도 돌아오면 다시 확 부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인 모를 통증이나 만성피로, 소화불량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장님께서는 이런 증상들이 단순 스트레스가 아니라 자율신경 문제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율신경이 무너지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요? 스트레스가 자율신경 문제예요. 우리가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어요. 교감신경은 나를 흥분하고 액티비티하게 만들고,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을 제약하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쪽 부교감신경이라고 합니다. 내 몸에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스스로 조율을 맞추면서 내 몸의 안정을 찾아가는 게 자율신경계, 오토 시스템이죠. 스스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딱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 교감신경은 내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의 모습이라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밥맛이 있을까요? 소화가 잘 될까요? 잠이 잘 올까요? 푸근할까요? 당연히 예민하겠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그게 교감신경이에요. 그럼 부교감신경은 편안하게 하고 안정감을 준다고 다 좋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부교감신경이 너무 활성화돼 버리면 사람이 축 처져 버려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게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러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교감신경은 나쁘고 부교감신경은 다 좋고, 부교감신경은 다 나쁘고 교감신경이 다 좋으냐? 아니에요. 얘네들은 분명히 조율을 맞추고 있으면서 내 몸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전쟁터에 나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다시 말하면 내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중요 장기로 피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내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어디일 것 같아요? 네, 심장과 뇌입니다. 다른 장기들은 사실은 내가 팔다리 없어도 살잖아요. 중요 장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팔다리는 없어도 살지만 중요한 거는 내 심장과 뇌가 가장 중요 장기다. 그럼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면 심장과 뇌로만 피가 갑니다. 자, 그럼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뭐가 생각이 많아지겠죠. 뇌가 피가 많아지니까 심장을 두근두근 거릴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소화 쪽에는 피가 갈까 안 갈까요? 안 가게 돼요. 적게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화 불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면 내 머리에 피가 많이 간다 했죠. 그러면 생각이 많아지죠. 생각 많아지면 잠이 잘 올 거야, 안 올 거야?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열이 오르겠죠. 교감신경이니까.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울면서 밥 먹어보면 소화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게 교감신경이. 그리고 교감신경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요 장기로 피가 간다 했죠. 그러면 손 발끝으로는 피가 잘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겠죠. 그래서 손발이 차집니다. 손발이 차지면 우리가 흔히들 환자분들이잖아요. 저 손발이 너무 차요. 이렇게 오시죠. 이런 분들이 진짜 내 몸에 열이 없어서 손발이 찬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특히 현대인처럼. 이렇게 온도가 조절이 잘 되고, 그다음에 냉난방이 잘 돼 있고, 먹는 것도 잘 돼 있고, 생활 편의 시설이 많이 좋아져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시기가 안 좋고 외부 환경이 안 좋아서 손발이 찬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 이 자율신경계, 손발 찬 것도 내가 긴장해서 그렇다, 잠 잘 못 자고 소화 잘 안 되고, 이런 분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이 예민합니다. 조금만 딱 건드려도 확 불꽃이 타오르고, 자기가 화내놓고 자기가 뒤에 가서 이러고 있고, 또는 자려고 누우면 별 생각 다 들고 일어나면 멍하고 계속 그런 상태로 불면 상태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고, 자꾸 피가 머리 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두통도 일어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그럼 당연히 목도 긴장하면서 어깨까지 뭉치고, 어찌 보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들 중에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죠. 이게 결국은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평생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나요?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어디에나 놓여져 있지만 그 스트레스를 받는 내 몸의 상태가 어떠냐라는 거죠. 제가 환자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바다에서는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높이 칠 때도 있고 낮게 칠 때도 있지만, 한 2, 3m 파도에는 큰 배는 아무런 미동도 안 하겠죠. 그러나 2, 3m에는 조금만 돛담배는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파도를 잠재울 수는 없잖아요. 파도가 없는 바다에 살려고는 노력하면 안 됩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 없는 세상은 없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내가 힘이 있느냐, 나의 몸의 균형추가 얼마나 잘 맞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건강은 따라오게 될 겁니다. 자율신경계 균형을 회복하려면 치료뿐 아니라 생활습관 관리도 함께 필요하다고 봐야 할까요? 당연하죠. 생활습관 관리. 자,
저는 이제 자율신경계 쪽은 내가 중추신경계는 내가 뭔가를 움직인 걸 능동적으로 하는 거고, 자율신경계 쪽은 내가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걸 자율신경계라고 하는데, 내가 뭔가를 먹었다고 내가 소화가 잘 되고 대변으로 나오는 그런 과정들이 내가 의도해서 내가 야 지금 소화액을 분비해, 지금 연동 운동을 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저절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얘기하는 거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라는 걸 먼저 짚고 싶어요. 그리고 자율신경계가 흐트러졌다면 일단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무조건 내가 어떤 노력으로 해서 된다기보단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합니다. 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그런 거거든요. 그 치우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적절한 판단과 적절한 부분에서 내가 자율신경계가 어떤 사람은 어느 부분이 잘못됐고 어느 부분에서는 교감신경이 항진, 어느 부분에서는 부교감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 다시 말하면 부교감신경이 많아서 교감신경이 항진될 수도 있어요. 그 균형이 맞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교감신경은 이거는 교감신경, 이거는 부교감신경, 얘가 오르면 얘를 낮추면 돼, 이게 아니거든요. 어느 부분에서는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쪽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조합을 잘 맞춰야 되죠.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 내가 위쪽으로 열이 오르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제가 열만 많아서 위쪽으로 열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반대적으로 아래쪽이 차가워져서 상대적으로 위가 뜨거워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치료법은 위에 뜨거워진 거를 내리는 건가요? 차가워진 거를 따뜻하게 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차가운 것들이 더 메인이라고 하면 차가운 거를 더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 있는 걸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또는 뜨거운 것만 내려주면 이 차가운 게 자연스럽게 따뜻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의 진단은 개개인의 편차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는 어떤 분들은 발 마사지를 많이 하세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운동을 해서 열기를 좀 뿜어내세요. 어떤 분들은 차라리 땀을 좀 내세요.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세요. 사람마다 진단하는 방법이 너무 다릅니다. 저는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개개인별의 차이가 나는데 하나의 어떤 방식만 해보세요라고 제안하는 건 저는 정말 지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습관 중에 우리가 잠이 보약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저희 환자분들 오시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요즘 너무 피곤해요, 원장님. 보약 한 대 지어주세요. 라고 하면 전 사실 보약 짓는 게 제일 편해요. 누구한테 더 해주는 게 얼마나 더 편합니까? 그렇지만 저는 피곤하다고 오면 여쭤보는 게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잘 주무십니까? 그게 1번입니다. 사람은요 잘 자야 안 피곤해요. 피곤하다는 분들 오세요. 그러면 잘 주무세요. 요즘 일이 바빠가지고 잠을 잘 못 자요. 잠자는 시간 절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면 저한테 보약을 좀 제가 무슨 슈퍼맨 만들어줍니까? 저 슈퍼맨 만들어주는 거 그런 약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약이어도요 본인이 생활습관 안 바꾸면 효과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얘기 드립니다. 자, 그런데 왜 잠자는 시간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집에 너무 늦게 와요. 몇 시에 오시는데요? 일 끝나고 오면 10시, 11시예요. 그래서 씻고 자려고 누우면 12시인데 바로 잠이 안 들어요. 그래서 새벽 1, 2시 돼야 겨우 잠들고 또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가야 돼요. 4시간밖에 못 자는 거죠. 그러면 절대적으로 피곤하지만 그럼 저는 솔루션을 드립니다. 집에 와서 씻고 바로 주무세요. 그런데 잠이 안 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너무 항진된 상태에서 집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항진된 것들이 바로 안 꺼진다는 거죠. 이거의 교감신경 항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드려주고 그 부분을 잘 자게 만들면 제가 새벽 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던 거를 1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면 2시간이나 더 자면 우리 아침에 6시에 일어나는데 1시간만 더 하잖아요. 30분만 더 뒤척여도 얼마나 좋습니까? 실질적으로 6시에 일어나는 분들이 주말 돼서 일어난다 해도 그때 6시, 7시 되면 일어나요. 거기서 1, 2시간 더 일찍 자는 것만으로도 나의 피곤함은 없어진다. 피곤하다고 무슨 비타민 찾고 무슨 보약 찾고 이걸로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몸에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그거를 고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혈액순환에 뒤꿈치 들기 운동이 좋다고 해서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 운동인가요? 도움 많이 됩니다. 자, 우리가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하면 어느 쪽이 자극이 됩니까? 종아리 근육이 자극이 되죠. 우리 몸에는 제2의 심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자미근이라고 합니다. 종아리 뒷근육, 우리가 비복근 있고 비복근의 아래에 있는 가자미 근육이 있는데 이 가자미근이라고 하는 게 내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몸에는 동맥과 정맥이 있죠. 동맥은 심장에서 밀어주는 피, 그러니까 깨끗한 피를 밀어주는 거고, 정맥은 산소 교환이 되고 난 뒤에 노폐물을 모아서 다시 내 몸으로 돌아오는 게 정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동맥에서 심장이 빵 해서 동맥을 밀어줬어요. 그러면 내 몸에 갔다가 정맥은 어떻게 돌아올까요? 거기가 근육이 움직여서 정맥을 짜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발이잖아요. 종아리죠. 거기까지 갔던 피가 다시 정맥을 짜주면서 올라오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자미 근육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극해주고 가자미 근육이 움직이면서 내 다리까지 갔던 피가 펌핑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게 혈액순환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무조건 혈액순환을 가자미 근육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원장님 채널에서 반응이 좋았던 주제 중에 하나가 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흔히 땀을 많이 흘리면 몸이 허하다고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땀도 나는 상황에 따라 원인이 다른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땀의 종류와 의미를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제가 그 영상을 찍으면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냐면 땀이 많다고 다 허한 거 아니에요. 원래 땀 많은 사람 있습니다. 원래 땀 많은 사람은요 그냥 땀 많으면 되고요. 땀이 없는 사람은 땀이 없어도 됩니다. 땀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원래 땀이 많은데 저 땀 없고 싶어요. 그거는 자기 다시 태어나야 되지.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말하고자 싶은 거는 병리적인 땀의 상태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여기서 포인트는 변화예요. 변화. 내가 원래 땀이 없다가 요즘 들어 갑자기 땀이 난다든지 아니면 안 나던 땀이 나기 시작했다든지 아니면 원래 땀이 나야 내가 개운했는데 언제부턴가 땀이 안 나면서 내가 몸이 찌뿌둥하다든지 그런 변화들이 있다면 그거를 치료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땀 별로 안 나던 거야. 내가 웬만큼 움직여도 땀이 안 났는데 갑자기 언제부터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 그걸 자한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되죠.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났던 사람이야. 그러면 그 땀 나는 건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이에요. 생리적 반응이 땀으로 많이 배출되는 사람도 있고요. 땀으로 배출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갖고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배출되면 배출되는 거예요. 배출 안 되는 사람은 배출 안 되는 거죠. 다른 쪽으로 배출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 내가 변화가 생겼다든지 내가 갑자기 안 나던 땀이 난다든지 아니면 요 근래 들어 갑자기 땀이 좀 많이 난다든지 특히 시간대별로 내가 예전에는 자면서 땀 난 적이 없었는데 요즘에 자다 보니까 땀이 막 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변화 같은 것들을 좀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화하는 것 중에는 자면서 나는 땀이죠. 그걸 도한이라 그래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도한이라고 한다면 이게 잃어버리는 땀이거든요. 도둑 도자에 땀 한자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밤에 도둑이 왔다 가는 것처럼 내가 눈 감고 있으면 도둑이 왔다가 딱 눈 뜨면 딱 도둑이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잘 때는 땀이 나다가 일어나면 땀이 멈추는 이런 땀을 보고 도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더워서가 아니라 내 체력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지고 내가 많이 힘들어지면 질질질 새는 땀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도한은 빨리빨리 잡으셔야 돼요. 제대로 된 진료를 보시고 제대로 된 처방을 드시고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몸이 극도로 새해지고 있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리를 하면 내가 땀이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는 본인의 원래 가지고 있는 성향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땀이 나는데 내가 땀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 대할 때 너무 힘들어서 저 땀 좀 빼주세요. 땀 좀 안 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다 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은 진짜 땀을 딱 막아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답답해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원래 땀이 없다가 땀이 생긴다든지 땀이 없던 사람이 땀이 난다든지 땀이 많던 사람이 갑자기 안 난다든지 이런 내 몸에서의 변화들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안 나던 땀이 어떤 시간대에 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면밀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따라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더워서 나는 땀이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로 나타나는 땀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부위에 땀이 나고 어떤 증상이 함께 나타날 때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만약에 심장이 뭐 안 좋으면 다른 쪽에 땀이 나는 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장부에 어디가 안 좋으면 어디에 땀이 나는 양상이 있습니다.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 드리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한의학적으로 말씀드릴 때 심장에 뭐 열이 많다든지 이렇게 하면 얼굴에 땀이 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오픈되어 있는 일반인들이 다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여기에 땀 나면 심장병입니까? 이런 확실한 것만 말씀드려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피로 충분히 돼야 돼요. 내가 이러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인 그런 정보만 말씀을 드려야 되지. 내가 요거일 땐 요럴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를 사람은 혹세무민하는 거죠. 혹하게 만드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팩트만 말씀드리고 싶고 확실한 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땀이 나는 부위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거다라고 하는 거에 너무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잘못된 겁니다. 땀날 수 있죠. 이마에 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손발에 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내 어디에 잘못된 오심열이라고 해서 5가지 심열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심장이나 중심이라는 거를 쓰잖아요. 그 심자가 양손바닥, 발바닥, 그다음에 심장에서 오심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열이 나는 걸 오심열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게 다 심장의 문제입니까? 심장병입니까? 우리가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심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는 심장심이라고도 하지만 마음심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심장이라는 뜻이 한의학적으로는 사실은 마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장에서 나오나요? 아니죠. 우리가 그 심장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heart, 펌핑을 해주는 이 심장의 장기뿐만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오죠. 뇌에서 나오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한의학에서 심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도 있지만 여기에 마음도, 뇌도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장병이라고 한다고 한의학에서 심열이라고 한다고 심장병이 아니에요. 내가 스트레스 받아도 땀 납니다. 우와 열받으면 못 돼요. 얼굴에서 땀 쫙 나죠. 그게 교감신경으로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경 쓰면 갑자기 확 흥분하면 땀 나죠. 그죠? 막 식은땀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더 맞는 거죠. 단순히 심장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동해봉화에 보면 심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심장하고 1대1로 대응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진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제발. 진단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진단을 잘못하시면 굉장히 걱정만 많아져요. 그냥 땀 나는 건 땀 나는 거예요. 땀 나는 건 땀 나는 거고. 근데 자다가 땀 나는 것만 일단 고민하십시오. 자다가 땀 나면 일단 뭐 하셔야 되냐면 일단 서늘하게 주무시고요. 제발 좀 찜질하면서 자지 마세요. 그럼 더워서 나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는데 땀 난다 그래. 저한테 오셔. 원장님 그래서 저 자는데 요즘 땀나요. 보약 지어주세요 오거든요. 어떻게 주무시? 우리 아들이 온열 매트 사줘가지고 뜨뜻하게 지지고 잔다. 그거부터 끄고 주무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땀이 안 나면 그건 제가 고친 거예요. 뭔 약이에요. 본인 환경부터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세요. 환자분들이 그걸 잘 못해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누가 뭐가 좋다라고 하면 후루룩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객관적으로 좀 보시고 그게 안 되시면 병원 오셔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요즘 주변을 보면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쉽게 화를 내거나 밤에 잠까지 잠못 자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증상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이게 심열이에요. 이게 심열.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음심자라고 쓰잖아요. 마음심자가 심장심이기도 하지만 마음심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마음이라는 걸 알아요. 심장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마음은 심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뇌에서 나오잖아요. 뇌가 열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화내고 밤에 잘 못 자는 분들은 이거는 저희는 이제 심열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열이 받은 거죠. 마음의 열이 받은 거예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심열이 있는 분들의 특징이 자려고 누우면 잠을 못 자요. 별의별 생각들이 다 많습니다. 그리고 눈 뜨면 멍하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평소에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 환자로 오시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면 또 그걸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 막 그걸 고민해요. 그럼 제가 이런 치료하면 됩니다. 그럼 원장님 이게 될까요? 된다고 했잖아요. 일단 나를 믿고 써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처럼 생각 정말 많은 분들 많아요. 쓸데없는 생각들. 실질적으로 아무런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보면 이런 얘기해요. 좀 제발 머리 좀 비우라고. 그냥 머리 비우고 좀 사셔도 된다. 근데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돼요 라고들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받았는데 제가 뭐 같이 놀아드리고 스트레스를 풀어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감정적 자극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 스트레스가 결국은 내 인체의 체내의 문제까지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스트레스 요소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내 인체적인 변화에 내 체내의 문제가 내 몸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얘가 또한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제가 이 스트레스 자체를 없애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이런 신체 증상을 줄여드리는 게 저의 치료법이죠. 그러면 자, 제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소화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더 스트레스예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치료법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 스트레스를 없애주겠어요? 스트레스를 없앨 수 없잖아요. 그럼 소화가 잘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내 몸에 스트레스를 만드는 요소를 많은 부분 제거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요즘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면 스트레스 상황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잠을 자느냐? 잠을 또 못 자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또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치료법은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인체 내의 문제 부분을 치료를 해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상황을 덜 해주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왔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느냐, 내 몸의 균형이 얼마나 좋아졌을 때 그런 스트레스가 왔을 때 내가 잘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 몸 상태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기도 아닌데 장기침이 오래가고 특히 자려고 누우면 기침이 심해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사실은 역류성 식도염 때문일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기는요, 오래 가봤자 뭐 2주? 아무리 가봤자 한 달이겠죠? 그러면은 감기는 나아요. 이게 그냥 내 몸에서 일종의 면역 반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이 가면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런 장기침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는 자려고 누우면은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기침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보면 다들 그래요. 아, 내가 원래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안 좋아서 라고 하는데 기침 다 기관지입니까? 아니에요. 기관지의 문제지만 기관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분들 도라지청 한 번 안 먹어봤겠어요? 아, 도라지가요, 한약재로 길경입니다. 굉장히 기관지에 좋은 약재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건데 용각산 있죠. 용각산의 주 성분이 길경입니다. 도라지 가루라고. 뒤에 보십시오. 길경이라 적혀있는데 한약재명은 길경이 도라지예요. 도라지 가루가 용각산입니다. 그만큼 기관지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기관지가 기관지 자체의 문제로만은 아니라는 거죠. 기관지에 어떤 자극이 계속적으로 자극되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게 식도를 타고 올라온 위산 때문에 기관지가 자극을 받는 거죠. 내가 기관지가 약한 게 아니라 의외로 돌아보면요, 소화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소화력이 안 좋은 사람들 또는 자극적인 음식 많이 먹고 폭식 많이 하시는 분들,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많이 생깁니다. 일단 위장을 계속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시고,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좋아지실까? 일단 첫 번째는 병원 와서 진료받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제발 부탁하는 거는 위산 제거제만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위산이라는 거는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내한테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산이 있다고 나쁜 게 아니거든요. 산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산은 내 몸속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산이 있어야 내 몸의 전체적인 균형이 맞아져요.
얘가 위산이 있는 만큼 나머지 알칼리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래야 그게 중화가 되면서 내 몸에서 만들어지고, 위산이 있어야 바깥에서 들어온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산에서 녹아버립니다. 1차적인 방어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화적인 요소도 되겠죠. 나는 고기 같은 거 잘 못 먹어, 이런 분들이 뭐냐면 위산의 분비가 떨어지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겠죠. 위산이 분비가 안 되니까. 근데 얘가 올라온다고 산을 죽여버려요? 그건 잘못된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면대가 있는데 세면대에 구멍이 좀 막혔어요. 막혀서 물을 하면 물이 막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뚫을 생각 안 하고 물을 적게 틀죠. 이해되십니까? 그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뚫으면 되잖아요. 내가 뭔가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위산이 역류를 하겠습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도 화병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도 올라옵니다. 열받으면 확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로 확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자, 한 일주일 동안 똥을 못 넣었다 생각해 봅시다. 내려갈까 안 내려갈까요? 안 내려가죠. 거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막혀서도 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무작정 내가 산이 올라와서 힘드니까 제산제만 쓴다? 그건 잘못된 거죠. 일단 병을 볼 때 당장 급하고 싸다고 당장 뭔가 해결된다고 그런 쉬운 길로만 자꾸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냄새가 난다고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냄새가 나면 갖다 비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노력하셔야 되고 치료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보시고 내가 이게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되는지 좀 면밀하게 판단하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제산제 먹으면 나도 당장은 좀 도와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일시적인 방편이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왜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고 왜 위산이 올라오면서 장기침이 생기는지를 제대로 보시라는 거죠. 내가 위장 자체가 순환이 잘못된 부분이 어느 부분에 있겠죠. 얼마나 많은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만 잘못돼도 문제가 되는 거죠. 역류성 식도염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꿀명에서 마지막 항문까지 원웨이예요.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으로 가야 되는데 일방통행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긴 거겠죠. 아니면 그걸 방해하는 뭔가가 있겠죠. 그 부분을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올라온다고 제산제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보시고 제대로 된 진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했을 때 손을 따는 민간요법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실제로 소화불량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인가요? 아니요? 아닌데요. 아프기만 한데요. 도움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중요장기로만 피가 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손발 쪽에 이제 감각이 피가 좀 덜 갑니다. 그래서 이쪽을 따주게 되면 조화는 지죠. 그러나 그거 하는 게 한의학에서는 정렬이라고 해서요, 손가락 끝에 있는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진료를 하고 정확한 맞는 부위에다가 자침을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손 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냥 단순히 손 딴다고 되는 게 아니시고, 만약에 제가 제안드리는 건 뭐냐면 소화불량이 있으셔서 체했다면 내 배를 눌러봤을 때 아픈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 부위를 오히려 그냥 지그시 누르고 계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내가 내 몸에 배를 눌렀을 때 아픈 부위가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뭐든지 눌렀을 때 아픈 곳이 있다는 것 자체는 뭔가가 순환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경결이 생기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를 눌러주세요. 만약에 내가 소화가 안 돼서 배가 아프다라고 하면 배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게 좋고요. 내가 실질적으로 꾹꾹 눌러봤을 때 어느 부위가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거기를 꾹꾹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지그시 눌러주세요. 지그시 눌러서 편안하게, 그리고 좀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화불량이 생기는 원인 중에서 교감신경 항진되면서 소화불량이 많은데 주요 장기로만 피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소화 쪽으로는 피가 덜 가는 느낌도 있어요. 그럼 여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혈류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복부를 따뜻하게 하면서 뭉쳐있는 부분을 찾아서 깊게 꾹 눌러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손 따지 마시고.
쾌변을 위해서 유산균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유산균보다 먼저 신경 써야 할 식습관이 있다고요. 제가 똥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 똥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똥이 어떠신지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똥이 사람의 건강 척도를 내는 1번이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임금님들도 이제 매화트레라고 해서 그거를 보고 똥의 상태를 보고 대변 상태를 보고 건강을 예측하듯이 사람 몸속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이런 얘기하죠. 니 똥 굵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잘났다는 거예요. 똥 굵으면 잘난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내 몸속의 장기들 중에서 세균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일까? 대장이죠. 대장이에요. 내 몸속에는 대장에 세균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이라고도 하잖아요.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다는 아무튼 균들이 가장 많은 곳이 대장입니다. 그러면 내 몸에서 면역세포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또한 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대장이 가장 더러운 곳이다 보니 나의 면역세포들도 거기에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세균들에서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이 면역세포가 대장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면역력을 높여야 돼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홍삼을 먹어야 되고 뭐 좋은 거 다 먹고 뭐 그러면 이것만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져요라고 생각하시죠? 그런 거 없어요. 면역력을 높이려면요, 똥 잘 싸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니 똥 굵다가 가장 큰 칭찬입니다. 예, 그렇듯이 우리가 쾌변을 한다든지 변을 좋게 만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 방법이 딱 이것만 지키세요, 이것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 부분은 개인차가 굉장히 많죠. 일단 한 가지 딱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요, 규칙적인 식습관이에요. 폭식을 하지 마시라는 거거든요. 한 번에 몰아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한 번 적게 드세요.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면 적게 먹으라고 하는 것이고, 아니면 나는 이 체중을 유지하고 나는 이게 만족스럽다면 그 상태로 유지를 하되, 일단은 규칙적이어야 되는 거죠. 내 몸이 가지고 있는 리듬을 깨트리지 마십시오.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원래 내가 변을 봐야 되는 시간에 변을 못 보면 그게 변비로 넘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그냥 유산균으로만 대체를 하고 무슨 약으로만 다 대체하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좀 더 규칙적인 생활과 바른 생활이 제일 중요하고 폭식을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보통 연골이 닳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무릎 통증의 원인이 꼭 연골 문제만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게 무릎 아프면 다 연골 문제죠. 이렇게들 생각하세요. 연골이 닳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연골 닳아서 아픈 분들도 계십니다. 계시죠. 계시지만 이거의 통증의 원인이 왜 그냥 단순히 연골 문제뿐만은 아니라는 거.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런 걸 좀 말씀드려요. 우리가 만약에 젊은 분들이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를 가요. 그러면 진단 과정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슬개건염이라고 합니다. 슬개건염을 가장 많이 진단을 받으시는데, 슬개건염은 무릎 위에 보면 동그란 뼈가 이렇게 움직이는 뼈가 있을 거예요. 그게 슬개골이라고 해요. 파텔라라고 하고, 이 슬개골이 있는데 이 슬개골이 정상적인 위치로 잘 움직이지면 문제가 없어요. 슬개건염은 이 슬개골의 밑에 부분, 아랫다리로 붙는 건 부위가 슬개건인데, 이 부위에 신장 스트레스, 뭔가 당겨지는 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여기에 염증이 생긴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당겨지는 힘은 왜 생겼냐면 이 슬개골이 위쪽으로 끌어당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슬개골의 위에 붙어있는 부분은 대퇴직근이라고 하는 허벅지 앞쪽 근육이에요. 이 앞쪽 근육이 굳어지면서 무릎 슬개골을 끌어당기니까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말하면 이 대퇴직근에 문제가 있어서 무릎이 아플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러닝들 많이 하시잖아요. 러닝들 하시는데 무릎 바깥쪽이 아파요. 이런 분들도 있는 경우는 결국 골반에서 이어진 무릎 허벅지 외측에 있는 근육이 무릎뼈를, 그 슬개골을 또 끌어당겨요. 그래서 아픈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골 때문에 아프신 분들은 사실은 퇴행성 질환이고 좀 노인성 질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릎이 아프다고 둘 다 동시에 아프진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 한쪽부터 먼저 아프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몸에 어느 부분 비틀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있다라는 거죠. 우리 흔히들 앉아있을 때 똑바로 앉아있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댄다든지 다리를 꼰다든지 한 다리를 올리고 있죠. 그런 자세들이 결국은 내 골반의 밸런스를 문제를 만들게 되고 무릎에서도 하지 근육들의 밸런스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면 저는 무릎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은 무릎만 보지 않아요. 다 골반의 하지의 밸런스를 먼저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 골반이 비틀어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릎 아프다고 무릎만 보시지 마십시오. 골반 잡으면 무릎이 한결 편해지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골 자체가 망가지거나 연골 자체의 순환도가 떨어진다면 거기에 적합한 처방을 쓰시는 것도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제가 무릎이 아프다고 다 연골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골에 부담을 많이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축구 선수야, 달리기를 너무 많이 해.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연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앞서서 더 필요한 것은 내 몸의 균형을 잡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밸런스가 잘못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진료를 받아보시면 충분히 치료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좀 진료를 볼 때 환자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좀 잘 못 해주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좀 너무 우리 환자들의 말을 비하면 원장님이 너무 티예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너무 본인들이 듣고 싶은 생각만 좀 듣지 않고 좀 더 면밀하게 좀 확실한 부분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유행에 따라가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 몸의 건강을 고민을 하고 누구나 다 건강해지고 싶고 아프지 않고자 하는 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휘둘려 다니는 것 또한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유행 따라가잖아요. 예, 그런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너무 뭐 영상 진단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거에만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의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저희는 양방 쪽도 다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엑스레이라든지 MRI라든지 그것도 영상진단 전문의들이 분석해서 저희 줍니다. 그럼 저희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도 진료를 하지만 저희는 하나의 증상이 아닌 그 전체를 보면서 내 몸의 밸런스를 먼저 치료해야 하는 걸 더 주안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유튜브 한의사 김동규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책도 하나 냈는데 한의사 사용법이라는 책이에요. 한의사 사용법에는 제가 했던 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가 저희 한의원 15주년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한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환자분들을 많이 보았지만 너무 같은 말을 반복한 것들이 좀 많고 너무 모르시는 것들도 좀 많고 해서 한의사 사용법이라는 책으로 제가 썼어요. 제가 유튜브에도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유튜브를 한 내용도 제가 환자분들한테 한 분 한 분 다 설득하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입이 아파서 제가 찍어 놓은 거거든요. 앞으로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자 싶고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 한쪽의 면만 보고 그쪽만 따라가고 있고 그게 다 맞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진짜 치료법을 못 찾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세요. 내가 허리가 아프다고 다 허리로만 엑스레이만 찍고 MRI만 찍고 거기에만 매달리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환자들을 제가 꾸준히 치료한 게 저희 15주년이에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좀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좀 치료 받으시고 다방면의 치료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